반갑습니다. 끝장의 노 선생입니다. 이번 시간 전산세무임금 유형자산부터 문제풀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전산세무임금 1번 문제이고요. 여러분들 책 페이지로는 56페이지가 되겠네요. 네, 56페이지 펼쳐주시고 유형자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유형자산의 취득원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잘못된 것을 찾아라고 하고요. 우선 키워드부터 잡아볼게요. 1번, 2번, 4번은 전부 다 취득이라는 글자가 들어가고 3번 같은 경우는 보유 중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번에는 운송비, 설치 비용이란 말, 그리고 2번에는 수수료, 그리고 4번은 취득세죠. 1번, 2번, 4번은 모두 다 취득과 관련된 취득 부대 비용이고요. 3번 같은 경우는 보유하고 있는 취득 이후의 사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재산세, 얘는 문제에서 말하는 것처럼 취득원가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과 공가로 처리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 하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취득하는 중, 그리고 이제 취득이 딱 되잖아요. 요게에 해당되는 거, 요것만 우리가 취득원가에 가산을 한다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거고, 요 이후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그냥 세금과 공가나 뭐 다른 비용으로 처리를 하셔야죠. 지금처럼 재산세면 세금과 공가, 수수료면 수수료 비용, 뭐 이런 식으로 비용 처리를 해야 되는 거고, 여기 요 구간에는 취득 원가 처리죠. 취득 원가 처리.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죠. 3번이 틀렸습니다. 두 번째 문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라 되어 있고요. 여기서부터 순서대로 갑니다. 취득원가는 자산의 제작 원가 또는 매입가에게 취득부대 비용을 가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거 맞는 말이고요. 두 번째,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사용 중인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요거는 좀 주의하실 점이 뭐냐면 건물 신축이라는 한 과정이 있고 그리고 건물 철거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철거하면 그 기존 건물의 장부가액 뭐 수십억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건물이잖아요. 그거를 새로운 건물에 엎어라는 건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요거는 이제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철거가 먼저지 않습니까? 철거를 하면서 처분, 손실이나 이익을 이직을 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철거하는 과정 중에도 철거 비용이라는 게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철거 비용은 그냥 비용 처리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신축을 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신축을 그 이후에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신축하는 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비용 같은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기존의 건물 뭐 취득하듯이 뭐 그렇게 처리를 하는 건데,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건물을 이제 신축하기 시작하면 건설 중인 자산 뜨잖아요. 그리고 완공이 되는 순간 얘가 이제 건물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분계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와중에 뭐 발생하는 비용 같은 것들은 우리가 취득원가에 가산하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건설 중인 자산과 관련해서 차입 원가를 자본화한다. 이 말 혹시 기억나세요? 차입 원가를 자본화한다. 이 말. 요건 이제 전산세무 2급이니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차입 원가를 자본화한다라는 말은 우리 그때 그림으로도 한번 그렸었는데 이런 식으로 그림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해서 건물을 신축하기 전에 뭐 하냐면 돈을 빌려온다. 돈이 없으니까. 그리고 돈은 나중에 이제 갚겠죠. 상환. 그리고 이제 건축을 시작하겠죠. 시공, 완공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 시공 시점에 건물을 짓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차입을 했기 때문에 요 기간 동안 이자가 발생하죠. 우리가 알기로는 이자라는 거는 그냥 비용입니다. 이자 비용. 자, 그런데 중요한 구간이 어디냐면 요 구간입니다. 요 구간. 요 구간은 이제 건물을 짓기 시작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 우리는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계정을 씁니다. 돈이 들어갈 때마다 건설 중인 자산으로 접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때 발생하는 이자 부분은 이게 이제 비용 처리를 하는 것이 맞느냐인데, 우리 자산을 취득하는 과정과 지금 흡사하잖아요. 건물이라는 자산을 장기간에 걸쳐서 건설을 하는 것 뿐인데, 이 건설하는 요것도 어떻게 보면 취득하는 과정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요 빚금친 부분에 해당되는 이자는 자본화라고 되어 있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 중인 자산으로 자산 처리하는 거죠. 자산 처리. 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차입 원가라는 말은 차입을 함으로써 발생한 비용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 말 자체가 이제 이자란 뜻이고, 자본화, 우리 유형자산 할 때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 했었죠. 그때 자본적 지출하면 우리는 자산으로 처리한다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키워드를 뭐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차입원가를 자본화한다. 이 말은 이제 세법에서 나오거든요. 그것이 이제 회계 쪽으로 오면서 차입원가의 자본화 이런 식으로 네, 이야기를 합니다. 혹은 자본화 대상 차입원가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하고요. 자본화 대상 차입원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전세 2급이니까 제가 최대한 그 시험과 관련된 이론 이런 것들이 있으면 끄집어낼게요.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2번이 틀린 거고 가산하지 않습니다. 따로 처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기.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감가상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감가상각 대산 금액을 내용인용수 동안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각 회계기간에 배분하는 것이다. 이거 감가상각에 대한 대표적인 정의입니다. 우리가 감가상각을 하는 이 가장 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건물을 10억짜리 샀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돈 쓰면 보통 비용 처리하거든요. 근데 건물은 10억이라고 한 방에 비용 처리를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일단 비용이 너무 많아지면 우리 이익이 엄청 줄겠죠. 그리고 두 번째,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을 생각하십시오. 수익이 생기는 만큼 그거에 해당하는 비용이 생긴다가 맞습니다. 그러면 건물은 뭐냐? 보통 뭐 20년을 뭐 내용연수로 본다 치면 20년 동안 나는 이 건물을 이용해서 수익 창출하겠다는 겁니다. 그 말은 20년 동안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20년에 나누어서 비용 처리하겠다. 그게 지금 3번에서 하는 말이거든요. 네, 그래 하시면 되고, 이제 4번 보기. 이것도 한번 잘 보세요. 제조 설비에서 발생하는 감가상각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구 개발 활동에서 발생하는 감가상각비가 있습니다. 우선 제조 설비부터 볼게요. 공장입니다. 공장도 공장 건물이 있겠죠. 거기에서 발생하는 감가상각비는 참고로 우리는 500번으로 처리하고 있었고요. 500번대 계정 과목으로 처리했었고, 요 계정 과목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 안에 그 돈이 다 들어갔던 거죠. 특히 감가상각비는 대표적인 OH입니다, 여러분. OH. 제조간접비입니다. 대표적인 제조간접비입니다. 우리 원가액에 다시 한번 떠올리셔 보시면 OH가 결국은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됐고,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이제 완성품이라는 뜻이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조원가를 구성한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에서 발생하는 뭐 인건비, 임차료, 감가상각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제조원가를 구성한다라는 표현이 맞는 겁니다. 이런 비슷한 컨셉으로 이런 말이 나온 거죠. 연구개발 활동에 사용되는 유형자산이 있다. 요거는 제조 설비, 요거 첫 번째 요거는요, 제조 설비에서 사용되는 유형자산입니다. 기계장치가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또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유형자산. 어쨌든 유형자산은 똑같아요. 근데 걔네들의 감가상각비가 각각 어떻게 어디로 들어가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처음 나온 부분이니까 요거 문장 통해서 익히십시오. 다시 보세요. 연구개발을 하는데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라는 게 비용이 발생을 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은 이거죠. 이 비용이 무형자산의 인식 요건을 충족하는 자산이 창출되는 경우 무형자산으로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자산의 인식 요건이 충족되면 자산인 거죠.
요거는 여러분 어떤 컨셉이랑 비슷하냐면 인식 요건을 충족한다. 그러면 우리 연구개발비 기억나세요? 연구비가 있었고 개발비가 있었는데 연구개발비의 정의는 뭐였냐면 특히 개발 활동이 있었는데 이거 한번 설명드릴게요. R&D 있었잖아요. 연구개발. 그리고 이게 연구 단계가 있었고 개발 단계가 있었고 우선 연구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그냥 연구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한다 했었고 그 다음 개발 단계는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보세요. 무형자산의 인식 요건을 충족하면 자산 요건을 충족하면 개발비로 처리하고 자산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경상개발비로 처리한다.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개발비는 자산이고 얘는 자산 얘는 경상개발비는 비용이었다. 요거랑 좀 비슷한 컨셉이죠. 왜냐면은 요 부분 자산 요건을 충족하면 자산 인정 이 말이잖아요. 여기도 자산 요건을 충족하면 무형자산으로 인정 뭐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논리나 이론이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 4번 보기는 문제를 통해서 익히십시오. 이런 식으로 전세이급 문제 연습을 하시면 돼요. 추가되는 이런 이론들이 있으면 그때그때 바로 습득하십시오. 이건 옳은 문장이구나. 요거는 잘못된 문장이구나. 그것만 습득하십시오. 3번 갑니다.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야 될 것을 수익적 지출로 잘못 처리했다. 그럼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근데 옳지 않은 것은 두 번 꼬았어요. 자, 요건 우선은 하나씩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야 될 것을 여러분 자본적 지출은 차변의 자산을 잡는 걸 뜻하고요. 그 다음에 수익적 지출은 차변의 비용을 잡는 걸 뜻하겠죠.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그리고 자산이 차변에 있단 말은 뭐 자산 증가 그 다음에 비용도 발생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제 잘 들어보세요. 이거 우리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있는 거라는 거 지금 발견하셔야 돼요. 자, 하나 보면 자, 지금 자산으로 처리해야 될 거를 자산으로 처리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효과가 지금 보시는 이 효과는 이렇게 처리하면은 장부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렇게 장부에 반영을 안 시켰고요. 두 번째, 비용의 요 발생이라는 거는 장부에 지금 들어가 버렸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비용 들어가면 안 되는데 들어갔기 때문에 얘는 그냥 과대 계상됐다 이런 표현 쓰면 되고 자산예는 제가 어떻게 한다 했냐면 반대로 화살표 하라 했어요.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뭐라고 읽느냐면 자산 과소 계상됐다. 그리고 비용 과대 계상됐다. 자, 비용이 과되면 이익도 바로 할 줄 알아야죠. 이익은 과소 계상됐다. 그리고 자본 바로 기계적으로 자본도 과소 계상됐다.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옳지 않은 것은이니까 하나씩 봅시다. 이익은 과소 맞죠? 그 다음에 현금 유출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여기는 이제 현금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문제에서는 언급 안 하잖아요. 그렇고 자산이 과소 이것도 이 부분입니다. 맞고요. 자본이 과대가 아니라 과소죠. 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보세요. 자, 이제 4번, 5번 하겠습니다. 감가상각 문제고요. 4번입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하고 있고요. 1번부터 갑니다. 유형자산은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내용연수에 걸쳐서 합리적,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한다. 이 문장은 계속 나오고 있는 거 지금 보이시죠? 답은 2번입니다. 보세요. 구입한 때부터 시작이 아니라 사용 시작 시점. 여러분 이건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내가 건물 샀거든요. 바로 지금 사용 안 하고 가만 두고 있어요. 그러면은 요거는 감가상각하면 안 돼요. 시간 지나서 날가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 소유권이 아니니까 일단은 사용한다는 거는 보통 이제 내 소유권으로 넘어와서 내가 그때부터 들어가는 거를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입한 때와 사용 시점의 차이는 그거예요. 구입한 때는 그냥 돈을 준 시점이에요.
이 건물 돈 준 시점. 그럼 사용 시점은 법적으로 이제 나한테 그 소유권이 넘어오는 시점이 보통은 사용 시점으로 봐요. 그런 식으로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유형자산에도 이 말이 있지만 무형자산에도 이 말이 있기 때문에 무형자산도 삼각하거든요. 그것도 사용 시점으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4번의 답은 2번이 되겠고, 3번, 4번 한번 읽어볼게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은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소멸되는 형태를 잘 반영한 합리적인 방법이어야 한다. 그렇죠? 그리고 그 방법에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정액법, 정률법 이런 것들을 쓰는 거죠. 그 물건에 따라서 연수합계법, 그 다음에 생산량 비례법,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중체감법까지도 체크해 놓고, 세법에서는 보통 정액법이랑 정률법 많이 써요. 건물은 정액법으로 많이 돌리고요. 기계나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정률법을 주로 쓰기도 하고요.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 연수는 자산으로 기대되는 효용. 이거 몇 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대되는 연수가 몇 년인데, 몇 년 동안 이 건물을 통해서 내가 돈을 벌어 먹을 건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건물 투자한다는 말 아니에요. 건물 안에서 우리 직원들이 일을 하고 뭐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유형자산은 투자 목적 그거 말하는 거 아니니까 헷갈리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2번이 되겠고, 이제 5번 문제 해보겠습니다. 5번 문제까지 하면 우리 또 전세 2급 수준의 유형자산, 일단 기출문제 채권권 한번 풀어보는 거네요. 자,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 중에서 정액법, 정률법, 연수합계법에 의한 3차년도 말에 감가상각비가 큰 금액부터 나열을 한 것은 뭐냐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우선 조금 뭐랄까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한번 적어볼게요. 우선 정액법부터 갈게요. 정액법 1차 연도. 정액법은 식을 세워야죠. 100만원 빼기 잔존가치가 10%니까 10만원 이래 되고, 나누기 5년 타면 1년치에 이제 그 감가상각비가 나오겠죠. 18만원 18만원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2년차 때 3년차 때 각각 18만원씩 나오겠죠. 정액법은 숫자가 같으니까 이렇게 되고, 정률법은 식을 다 세워야 돼요. 자, 1차 시간 세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해입니다. 1차 년도 100만원에서, 자, 정률법은 감가상각 누계액을 뺍니다. 1차 년도에는 누계액이 없으니까 제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곱하기 하시고 0.4 하겠습니다. 그러면 40만원이죠. 1년차 40만원. 자, 2차 갑니다. 2차 년도는 일단은 100만원에서 지금까지 쌓여있는 누계액을 보면 되는데 1차 년도에 40 저거 쌓여있잖아요. 그래서 저 40을 빼시면 됩니다. 곱하시고 0.4 그러면 6, 4, 24니까 24만원. 3차 년도 잘 보세요. 여기서 이제 좀 헷갈리는데, 자, 100만원에서 여러분 1차, 2차 년도 동안 누적된 누계액이 얼마인가 보세요. 64만원입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0.4를 곱하는 거죠. 그러면은 36만원에 4가 곱해지니까 14만 4천원 이래 되겠네요. 감가상각비가 나왔고, 자, 이제 연수합계법. 연수합계법도 매년 식을 좀 세워주셔야 되는데, 자, 먼저 100만원 빼기 10만원 하시고, 자, 연수합계법 계산하는 거 기억나시나요? 5년이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3, 4, 5 분모가 이렇게 되고, 첫 번째 해는 5가 됩니다. 5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고, 그럼 2차 년도는 보시면 똑같은 숫자를 적지만 곱하는 거를 잘 보시면, 자, 요 분모는 이제 합칠게요. 6에 12, 15 15분의 이제 4가 되죠. 3차는 그러면 똑같이 적되 이렇게 적고 곱하고
그리고 3분 이렇게 15분의 3 이렇게 곱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각각 계산을 하시면 되고, 이거 계산기를 좀 써야 되겠네요. 이거 1차년도, 2차년도를 다 좀 구해보려고 합니다. 100만원 빼기 10만원 곱하기 5 나누기 15는 30만원. 1차년도는 30만원. 그리고 2차년도 곱하기 4 나누기 15는 24만원. 그리고 3차년도는 18만원이네요. 18만원. 이렇게 됐습니다. 우선 문제 답부터 찾을게요. 자, 문제의 답은 3차년도 거를 물어봤기 때문에 이렇게 3차년도 거만 체크하겠습니다. 가장 큰 금액부터 나열하라고 했으니까 지금 정액법, 연수학계법이 가장 크네요. 그러면 여기 가장 크고 둘이 같으니까 는, 그 다음에 정률법. 그럼 답은 4번이 되겠고, 그쵸? 5번의 답은 4번이 되겠고. 근데 여기서 이제 끝나면 안 되고,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감가상각비였기 때문에 일단 뭐 이렇게 계산했고, 감가상각 누계액을 계산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3차년도에 감가상각 누계액을 계산하라고 한다면 정액법의 경우에는 요 세 개를 합친 금액이 3차년도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되겠고, 정률법은 이렇게 또 세 개가 합쳐진 게 감가상각 3차년도 감가상각 누계액이 되겠고, 얘도 이렇게 네, 합쳐져야 감가상각 누계액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전세 이급하시는 분들은 이거 무슨 말인지 아셔야 돼요. 혹시나 기억이 또 안 나시면 회계 1급 강의 좀 감가상각 보고 들으셔야 되고. 자, 이렇게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이제는 무형자산 하겠습니다. 전세 2급에서 여러분 무형자산은 좀 뭐 자주 나와요. 한 문제는 꼭 나오니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뭐 이 부분 한번 읽어보고 갈게요. 우리가 연구개발비까지는 전회 1급에서 이야기했는데 상각에 대한 이야기는 한번 추가적으로 전세 2급 수준 요거를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무형자산의 상각은 보시다시피 사용 가능한 때부터 시작한다라는 말. 요거는 유형자산도 동일했습니다. 유형자산일 때도 이런 말이 있었죠. 오답으로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취득한 시점이 오답으로 나오니까 주의하시라고 했고, 그 다음 무형자산은 잔존가치가 제로입니다. 요것도 한번 기억하시죠. 안 보이니까요. 안 보이니까 시간 끝나면 그냥 0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요 부분이 좀 중요한데, 무형자산의 상각 방법으로 합리적인 방법이 안 되면 정액법 쓴다 이 말이 있는데, 요거 주의하실 점, 유형자산에는 요런 말 없어요. 그래서 유형자산도 합리적인 방법을 쓸 수 없을 때는 정액법을 쓴다 라고 하면 틀린 말. 유형자산은 안 됩니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법적, 경제적 중에서 짧은 걸로 해라. 그쵸? 짧은 걸로 해라. 왜냐면 이게 또 길게 늘려가지고 비용 처리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회사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법적 내용연수, 요거는 이제 세법이나 이런 데 정해져 있는 거고, 경제적 내용연수, 이거는 뭐 보통 우리 회계 기준에 따른 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5번도 한번 보실 만한 게,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독점적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중요한 건 이거죠. 법에서 그리고 계약에서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말인데, 의미를 보자면 어쨌든 지금 여러분 이 문장이 보기에 나올 거예요. 지금 보신 문장이. 근데 이 문장이 보기에 나오는 이유는 회계 기준에 그냥 이렇게 적혀 있어서입니다. 근데 의미만 파악을 해보자면, 법이나 계약에서 정해져 있으면 20년을 초과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잘 읽어보세요. 제외하고는 없다니까, 제외랑 없다, 부정 같아지니까 이제 긍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 계약 정해져 있으면 20년 초과 오케이란 뜻이에요. 의미는 그래요. 근데 이제 보기에서는 항상 이렇게 제외 없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왜냐? 회계 기준에 그래 적혀 있으니까. 회계 시험은요, 회계 기준에 있는 적혀 있는 문구를 그냥 그대로 써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문구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는 거죠.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무형자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자, 권, 그리고 개발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우선 권자가 들어가면 다 무형자산이라고 제가 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전세권만 무형자산이 아니다 이렇게 했었어요. 얘는 기타 비유동자산, 이런 말씀 드렸던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3번이 답인데 그 이유는 내부적 창출이라는 표현이 앞에 붙어버리면 기본적으로는 다 이제 자산 처리가 안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왔던 게 4번 보기죠. 그 중에서도 내부 프로젝트, 이것도 내부 창출이거든요.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로서 자산이직 요건 충족하면은 개발비. 이거 기억나시죠? 아까 전에 이야기했죠. 충족 못하면 경상개발비. 얘는 뭔데? 비용.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여기서 말하는 요 개발비는 자산이고요. 그리고 답은 3번입니다. 2번 문제. 다음은 일반 기업회계 기준상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되어 있고요. 1번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고 비용으로서 인식한다. 맞죠? 무형자산의 취득 후에 지출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 되는데, 네, 이것도 자본적 지출의 사유가 된다면, 그 사유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네요. 네, 이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취득 후에 하는 지출은 보통 비용 처리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그 요건을 주는 거죠. 일정한 요건 충족했어. 자산 요건 충족했다는 뜻이야. 이런 거죠. 우리가 유형자산에서도 자본적 지출이 되려면 이런 사건이어야 된다 이런 거 있었던 것처럼 무형자산도 이제 그런 게 있구나 정도로만 이해하십시오. 3번 특허권, 영업권, 실용신앙권, 연구비 이게 이제 문제죠. 무형자산에 포함된다 했는데 틀렸죠. 왜냐하면 연구비 때문에. 연구비는 비용입니다. 여기 이제 개발비가 나왔으면 맞겠지만, 네. 그래서 이번 문제의 답은 3번입니다. 3번으로 체크하시고, 4번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법령이나 계약이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다. 20년. 이거 아까 나왔던 그 문장 그대로 그냥 쓴 거예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무형자산 틀린 것은 돼 있고요. 자,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지출은 모두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겠다. 이거 중요한 문장, 맞는 문장입니다. 이거 기억해 주세요. 문제를 통해서 기억해 주세요. 항상 말씀드립니다. 모든 걸 이론으로 넣을 수 없어요. 그럼 책이 너무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에 나오는 문장을 통해서 익숙해지고 기억하는 그런 공부 방법대로 하겠습니다. 3번은 맞고요. 3번 1번 맞고요. 그 다음 무형자산의 공정가치가 증가하면 그 공정가치 반영하여 상각을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상각은 우리 유형자산 할 때도 그랬지만 얘가 공정가치 시세가 올랐다고 해서 그 오른 거를 반영한 다음에 상각 때리지는 않아요. 적어도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취득원가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공정가치 증가하면 반영한다 이런 건 없고요. 그냥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최초에 취득한 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원가를 기준으로 해서 그냥 상각을 하는 거죠. 이게 역사적 원가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적 원가주의 때문에.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정할 수 없으면 정해법 쓴다. 맞고요. 이게 유형자산에서는 안 된다 했어요. 유형자산에서는 이런 말 없다 했어요.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제로이다. 맞죠? 4번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 틀린 것은, 자, 다 지금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맞니 틀리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1번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법령, 계약, 제외 20년 없다. 이거 맞는 말인 거 아시겠죠? 이제 내부적 창출한 영업권의 경우, 일단 권자기 때문에 무형자산이 맞지만 요 내부적 요 말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자산이 아닌 거죠. 근데 여기서는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틀린 말입니다. 답은 2번.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자산이 될 수가 없습니다. 3번 보기 합리적인 방법을 정할 수 없을 때 정해법 맞고요. 잔존가치는 없는 거. 지금 보기 재탕하고 있는 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3번, 4번 문제 보기가 지금 재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하시면서 확인을 좀 해주시고, 다 4번의 답은 2번이었습니다. 이제 5번 갑니다.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고 있고, 무형자산의 삼각대금을 내용연수 동안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쓸 수 있다. 있어요. 무조건 정액법 쓰는 건 아니고 다양한 방법 다 쓸 수 있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2, 3, 4번도 한번 읽어볼게요. 무형자산이 법적 권리인 경우, 법적 권리기간이 내용연수보다 긴 기간이면 법적 권리기간 동안 한 달이 되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법적, 경제적 둘 중에서 짧은 거 한다 했잖아요. 근데 잘 읽어보면 법적이 내 경제적보다 길거든요. 근데 또 법적 한다 했죠. 그러니까 틀린 말이죠. 이게 둘 중에 짧은 걸로 합니다. 짧은 걸로 해야죠. 근데 지금 요 보기에서는 긴 걸로 하고 앉아있죠. 그러니까 아닌 거죠. 내부적 창출된 영업권, 그 다음에 무형자산 인식한수. 이 보기 또 나온 거 보이시죠? 보기 또 재탕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이거. 연구 단계, 즉시 비용, 개발 단계, 모두 무형자산. 이제 여러분은 아시죠? 아닌데. 왜냐, 개발 단계에서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얘가 자산의 인식 요건을 충족하면 자산, 얘가 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비용. 그래서 그 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한 부분은 개발비라는 자산, 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경상개발비라는 비용. 요거 이제는 아시고 계신 거예요. 됐죠? 그래서 답은 5번 문제 답은 1번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유가증권인데 여러분 요거는 설명할 게 좀 길어지는 것 같아서 우선은 이번 시간에는 유형자산, 무형자산까지 할게요. 유형자산, 무형자산까지 하고, 이제 투자자산과 당좌자산에 해당되는 이 유가증권들은 다음 시간에 제가 찬찬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고생 많으셨고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